피해자는 여성이었습니다. 시신은 이미 심하게 부패된 상태여서 최초 신고자가 즉시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다름 아닌 신고자가 며칠 동안 애타게 찾고 있던 친고모였습니다. 시신에서 뚜렷한 개방성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매우 강한 물리적 충격을 받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려면 더 정밀한 부검 결과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은 비교적 온전했지만 바지 허리춤에 유자 모양으로 구부러진 철사가 묶여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허리띠와 철사의 연결 부위가 끊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래 이 철사는 무언가를 매달아 두는데 쓰였던 것 같았지만 누군가 강제로 뜯어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속에서는 수사관들이 10위안짜리 지폐 한 장과 1위안짜리 지폐 2장을 찾아냈습니다. 정화조 뚜껑 바로 위에는 네모난 돌 3가해와 약간의 잡초가 덮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낡고 찢어진 옷가지들이 시신을 겹겹이 덮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옷들은 피해자의 것이 아님이 분명했고 범인이 시신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덮어둔 것이 확실했습니다. 사건 현장은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으로 평소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불과 1시간 뒤 창사시 공안국 형사경찰지대 소속 병력이 즉각 현장에 투입되어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 정화조 주변과 바로 옆에 있는 이 빈집을 보며 저희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이곳이 진짜 제1범행 현장이 맞는지 말입니다. 추이진량은 창사시 공안국 소속 간부로 현재 형사경찰지대 제1대대 부대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수사관들은 신속히 빈집 내부로 진입하여 현장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을 때 저희는 낡은 옷까지 몇 벌을 발견했는데 시신을 덮는데 사용된 옷들과 매우 흡사해 보였습니다. 장하오핑의 수사팀은 이렇게 추측했습니다. 시신을 숨기는 데 쓰인 옷가지들은 범인이 이 빈집의 2층에서 가져와 덮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입니다. 게다가 옷더미 바로 옆에서 수사관들은 또 다른 단서인 여러 개의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10중 8구. 누군가가 남긴 흔적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키가 약 1m, 74cm인 남성이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는 수사관들은 그 외에 다른 사람의 활동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몸싸움이나 실랑이가 있었던 흔적도 전혀 없었죠. 피해자의 이름은 류응고금가이며 63살로 지난 수년 동안 홀로 외롭게 지내왔습니다. 남편은 이미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타지로 돈을 벌러 나가서 집에 다니러 오는 일이 아주 드물었죠. 피해자를 아는 마을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응고금가 할머니는 아주 알뜰하고 검소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주로 본인을 고용한 사람들의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셨습니다. 하지만 응고금가 할머니는 워낙 온순하고 조용하신 데다 남에게 원한을 살 만한 일은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할머니를 무참히 살해한 걸까요?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같이 남의 집 일을 도와주러 다니시면서도 아주 규칙적이고 바른 생활을 하셨다는 것을요. 보통 아침 일찍 나가서 일찍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주엉하오비는 피해자의 조카딸인 은고에게서 새로운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철사는 원래 다른 용도로 쓰이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고모님한테는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까지 모아둔 돈을 전부 헝겊 주머니 안에 꽁꽁 숨겨두셨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그 주머니를 바지 허리춤에 단단히 꿰매서 달아두셨어요. 주머니 안에는 항상 10,000위안이 넘는 돈이 들어있었죠. 하지만 주머니에 남아있던 잔돈 12위안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몸에 있던 헝겊 주머니와 10,000위안이 넘는 현금은 모두 감쪽같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는 아주 빠르게 나왔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랐고
그로 인한 기계적 질식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목이 졸려 살해당한 것입니다. 목이 졸린 뚜렷한 자국 외에도 피해자의 상처 주변 부위에서 심각한 내부 출혈이 발생한 것도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신의 부패 진행 정도와 사건 현장 주변의 환경을 종합하여 법의학자는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간을 알아냈습니다. 비운고 마을의 인구는 총 2,000명이 넘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대부분 양계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에도 마을 사람들을 자주 도와주셨고 축사를 청소하거나 허드레시를 하며 품팔이를 하셨기 때문에 동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얼굴을 알 정도였습니다. 장하오핑 형사팀은 마을 주민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피해자 류오가 할머니는 외출할 때마다 항상 누군가가 차로 태워다 주곤 했다는 겁니다. 사실 피해자 본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현금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자신에게 일을 시킨 고용주에게 늘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반드시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요. 매사에 꽤나 조심스러운 분이셨던 겁니다. 장하오핑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만약 류오가 할머니가 외출할 때마다 누군가 차로 데려다 주었다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할머니의 집 바로 근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요. 알고 보니 피해자의 집은 시신 유기 현장에서 불과 200m 남짓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집이었던 겁니다. 장하오핑 팀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 집 마당 대문이 전혀 잠겨 있지 않아서 누구든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이틀 동안 큰 비가 몇 차례나 쏟아진 탓에 수사팀은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그 어떤 단서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하오핑 팀은 또 다른 점을 포착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은 굳게 잠겨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집 안의 물건들은 누군가 뒤진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처 집 안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어디론가 떠났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 점을 토대로 장하오핑 팀은 이렇게 추측했습니다. 류오가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데려다 준 사람만 찾아낸다면 이 사건의 진실도 만천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사건이 일어난 그 이틀 동안 마을 사람들은 자신이 피해자를 만났는지 아닌지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오가며 워낙 자주 마주치는 사이이긴 하지만 정확히 몇 월 며칠에 누구를 만났는지 기억해내기엔 사람들의 기억이 너무나도 희미했던 겁니다. 장하오핑 팀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을 바로 그때 피해자의 조카인 오하 씨가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하나 제공했습니다. 우리 고모는요, 평소에 현금으로 바꾸려고 동네 잡화점에 자주 가셨어요. 그렇다면 생전의 피해자가 잡화점에 자주 들락거렸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 잡화점 사장은 아마 그분은 아직 기억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가게에 돈을 바꾸러 왔던 때를 말이죠. 장하오핑은 분석했습니다. 비에피의 몸에서 나온 12위안이 과연 그 잡화점에서 거슬러 받은 돈이 맞을까 하고요. 그 아주머니가 거기에 뭘 하러 왔는지는 저도 잘 못 봤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는 건 그 아주머니가 혼자서 여기까지 올 리가 없다는 겁니다. 법의학자의 추정에 따르면 류이어의 사망 시간은 시신이 발견되기 대략 3일에서 4일 전쯤일 거라고 합니다. 즉 2013년 10월 10일경이라는 얘기죠. 참 공교롭게도 그 며칠 동안 잡화점 주인은 그 아주머니를 전혀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설마 류이어가 이미 그 전에 살해당했던 걸까요? 비록 잡화점 주인이 마지막으로 류이어를 본 게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하지는 못했지만요.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주머니가 왔을 때 엄청 서두르는 것 같았고 태도도 아무튼 평소랑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는 겁니다. 장하오핑 일행은 잡화점 주인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날 어떤 남자가 류이어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놈의 이름은 추이하오였습니다. 나이는 30살이 넘었고요. 그놈의 체격과 인상차기가 저희가 작성한 몽타주와 정말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만약 류이어가 잡화점에 갔던 날이 바로 살인 사건이 일어난 날이라면, 그렇다면 추이하오는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절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이하오 35살, 평소에 안정적인 수입이 전혀 없는 자였습니다. 그저 자잘한 자비리나 하면서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며 살았고 게다가 도박벽까지 있는 놈이었죠. 모든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 장하오핑은 동료 형사들과 함께 즉시 추이하오의 집으로 들이닥쳐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추이하오는 집에 없었죠. 장하오핑은 곧바로 사건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물인 범인의 발자국을 찍은 사진을 꺼내어 추이하오의 신발들과 하나하나 대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신발 한 켤레가 현장에 남겨진 흔적과 비교해 보니 정말 판박이처럼 똑같았습니다. 사건 현장에 발자국을 남긴 용의자는 키가 약 174cm 정도였습니다. 추이하오의 키는 이 특징과 아주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추이하오의 집에서 완전히 똑같은 신발 한 켤레를 발견했습니다. 설마 추이하오가 길을 막고 류위어를 살해한 진짜 진범일까요? 바로 그때 추이하오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며 끝까지 잡아댔습니다. 저희는 그가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의심했죠. 장하오핑 형사팀의 끈질긴 신문에도 불구하고 추이하오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 류위어를 채태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한 달 전쯤 류위어를 태워준 적은 있지만 사건이 일어난 날에는 절대 태워준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추이하오의 이런 대답은 장하오핑 팀의 강한 의심을 샀습니다. 그때 저희는 그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팍 받았죠. 그래서 저희가 그에게 이렇게 떠봤습니다. 누군가 당신이 잡화점 밖에서 서성거리며 기다리다가 그 후에 떠나는 걸 봤다던데요. 그러자 추이하오는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자기는 거의 매일 그 잡화점 앞을 지나가기 때문에 류위어와 우연히 마주친 것뿐이고 아주 흔한 일이라고요. 그자의 진술이 계속 빙빙 겉돌면서 일부러 말을 돌린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장하오핑 팀의 날카로운 압박 질문이 계속되자 마침내 추이하오도 이런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사건 당일 이른 아침부터 읍내로 나가서 마작장에 죽치고 앉아 노름을 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하지만 추이하오의 진술은 온통 허점투성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장하오핑 팀은 더욱 굳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추이하오가 여전히 어떤 비밀을 꽁꽁 감추고 있다는 것을요.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파헤치기 위해 장하오핑과 팀원들은 지체 없이 달려갔습니다. 추이하오가 방금 언급했던 바로 그 마작장으로요.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말이죠. 마작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저희에게 그러더라고요. 벌써 석 달째 추이하오의 코빼기도 못 봤다고요. 과연 장하오핑 팀이 추측한 대로 추이하오가 한 말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을까요? 장하오핑 팀은 마작장 탐문을 통해 알아냈습니다. 최근 추이하오가 10,000위안이 넘는 도박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그 빚을 단번에 싹 갚아버렸다는 겁니다. 설마 추이하오가 빚을 갚는 데 쓴 그 돈이 정말 강도질로 빼앗은 돈이었을까요? 장하오핑 팀이 이 사건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품고 있던 바로 그때 마작장의 여사장이 돌아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추이하오의 결백을 완벽히 증명할 수 있다고요. 10월 10일 전후 며칠 동안은요. 추이하오는 계속 저랑 같이 있었어요. 나중에야 우리는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랑 추이하오 2년 넘게 몰래 만나온 사이예요. 그 사람이 가정이 있다 보니까 우리 관계는 아무도 몰랐어요. 알고 보니 추이하오와 마작장 여주인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몰래 내연 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장하오핑 팀에게 한 가지 의문을 풀어주었습니다. 왜 집에서 조사를 받을 때 추이하오가 사건 당일의 행적을 숨기며 제대로 털어놓지 못했는지를 말입니다. 바로 옆에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우물쭈물했던 거죠.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까지 각별한 사이라면 그렇다면 마작장 여주인의 진술을 온전히 사실로 믿어도 되는 걸까요? 장하오핑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반드시 알리바이를 입증해줄 목격자를 찾아내야 한다고요. 장하오핑 팀은 추이하오와
마작장 여주인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며칠 동안 두 사람이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낮에는요, 두 사람 다 주로 밥이나 술을 먹으러 나갔고요. 저녁 6시쯤 되면 모텔로 돌아왔어요. 모텔로 돌아온 후에는요, 거의 밖으로 안 나갔습니다. 수집된 정보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추야오가 도박 빚을 갚는 데 쓴 돈은 정말로 그가 직접 벌어서 마련한 게 맞았습니다. 이로써 추야오를 향한 의심은 거둘 수 있었죠. 하지만 추야오가 범인이 아니라면 그의 집에서 발견된 그 신발, 사건 현장의 족적과 완벽하게 일치했던 그 신발은 설마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던 걸까요? 나중에요, 그 사람도 솔직하게 털어놓더라고요. 이 신발은요, 마작장 여주인이 자기한테 선물로 준 거라고요. 네, 그 신발 제가 추야오한테 선물한 거 맞아요. 마작장을 열기 전에는 제가 이런 신발만 전문적으로 팔았었거든요. 마작장 여주인의 말에 따르면 가게를 연 이후로는 더 이상 신발 장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은 신발은 마작을 치러 오는 단골 손님들에게 전부 나눠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신발 사이즈가 맞는 사람이 여기에 몇 명이나 되냐고요. 5명이 있다고 하더군요. 추이젠 양은 이 5명 중에서 아주 수상한 자가 1명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이 자는 평소에도 좀도둑질을 하는 버릇이 있었고 전과 기록도 있었거든요. 그놈의 이름은 저우창정, 35살에 번듯한 직업 하나 없는 백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피해자의 조카인 우샤가 제보를 하나 했는데 이로 인해 추이젠 양 형사팀이 저우창정에 대해 품고 있던 의심이 몇 배로 증폭되었습니다. 작년에 그 저우창정이라는 놈이 저희 고모 댁에 돈을 훔치러 몰래 들어왔다가 고모한테 현장에서 딱 걸렸거든요. 고모는 그때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셨어요. 최근에 추이젠 양 형사팀은 집에서 저우창정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 녀석이 요즘 집에 아예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했죠. 추이젠 양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저우창정과 부모의 관계는 원래부터 썩 좋지 않았고 게다가 그놈은 맨날 밖에서 사고만 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도 다들 그 집안과는 별로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추이젠 양은 다시 저우창정의 부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최근에 아들에게서 무슨 이상한 낌새라도 눈치챈 게 없는지 말이죠. 저우창정의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갑자기 그 녀석이 돈이 좀 생겼는지 새 휴대전화를 들고 오더니 지애비한테 담배를 2보루나 사다 주더라고요. 저우창정은 원래 번듯한 직장도 없었고 평소엔 늘 가족들에게 손을 벌려 돈을 다 쓰곤 했습니다. 아무런 수입원도 없는 놈이 어떻게 갑자기 그런 돈이 생겼겠습니까? 하지만 추이젠 양 형사팀이 저우창정의 집을 이잡듯이 뒤졌음에도 여전히 그놈의 코빼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 현장에 남겨진 발자국과 일치하는 그 신발은 추이젠 양은 저우창정의 어머니를 통해서도 알아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아들과 노부부 사이에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같은 마을에 사는 왕창의 집에 자주 얹혀 지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짐까지 몽땅 그쪽으로 옮겨버렸다는 겁니다. 저우창정이 절친한 친구인 왕창의 집으로 짐을 옮겼다니 그렇다면 그 수상한 신발도 그쪽으로 같이 가져간 건 아닐까요? 추이젠 양의 팀은 즉시 왕창의 집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 수상한 신발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창의 진술에서 추이젠 양은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됩니다. 류위오와 저우창정 사이에 원래부터 마찰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몇 달 전 왕창이 닭장을 청소하려고 류위오를 집으로 불렀는데 마침 거기서 저우창정과 마주친 겁니다. 두 사람은 예전에 저우창정이 도둑질했던 일 때문에 아주 불같이 심하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왕창은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번 살인 사건은 저우창정과는 절대 무관하다고요. 왜냐하면 사건이 발생했던 그 며칠 동안 그 두 사람은 줄곧 같이 있었거든요. 왕창의 진술에 따르면 살인 사건이 일어난 이틀 동안 그들은 외유 마을에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마을로 넘어가서 카드를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조사 과정을 통해 추이젠 양의 팀은 수많은 목격자를 찾아냈습니다. 모두가 사건이 일어난 그 이틀 동안 왕창과 저우창정 두 사람이
그 마을을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증언해 주었습니다. 저우창정에게는 범행을 저지를 시간이 정말 일절 없었던 겁니다. 어느덧 닷새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윗선에서는 끊임없이 장하오핑을 압박했습니다. 서둘러 사건을 해결하라고 말이죠. 하지만 장하오핑은 스스로가 마치 미로 속에 갇혀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진짜 출구인지 알 수 없었죠. 단 하나의 단서도 놓치지 않기 위해 장하오핑은 밤을 꼬박 새우며 사건의 모든 세부 사항을 다시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철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죠.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12위안부터 시작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 한 가지 사실만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12위안이 사건을 해결해 줄 열쇠가 될 거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저희 고모는 매일 몇십 위안씩은 벌곤 하셨어요. 그렇게 100위안이 모이면 고모는 잡화점에 가서 큰돈으로 바꾸셨죠. 류 위원은 평소에도 자주 그 잡화점에 가서 잔돈을 큰돈으로 바꿨습니다. 이 12위안은 류 위어가 마지막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마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내야 할 것은 누가 류 위어에게 이 12위안을 주었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새로운 단서가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하오핑 팀은 광범위한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마침내 알아냈습니다. 류 위어의 주머니에 있던 12위안은 바로 마대 자루를 팔아서 번 돈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평소에 고모가 일하실 때는 남들이 버린 마대 자루를 주워 모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자루들을 가져다 파셨죠. 고물상 주인은 장하오핑 팀에게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류 위어가 마대 자루 60개를 팔고 간 뒤로는 발길을 뚝 끊었다고 말이죠. 그녀는 바로 그날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대해 고물상 주인은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2013년 10월 6일이었습니다. 마침 그날이 주인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토록 확실히 기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류 위원은 매일 고물상에 들러 마다에 자루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10월 6일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죠. 설마 그녀는 10월 6일 당일에 살해당했던 걸까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사건 발생 시간을 정확히 특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장하오핑은 분석했습니다. 류 위원은 10월 10일에 사망한 게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는 몇몇 분들을 찾아갔습니다.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했던 베테랑 전문가들을 말이죠. 그들과 함께 이 사건을 분석하고 의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시신이 놓여있던 환경은 꽤나 음침하고 서늘하며 온도도 낮았고 습한 데다 햇빛이 직접 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분명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전문가들의 합동 분석을 거친 결과 피해자 류 위어의 사망 시간은 아마 시신이 발견되기 7에서 8일 전쯤이었을 겁니다. 법의학실에 따르면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시간은 10월 6일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류은고 금가가 매일같이 고물상에 가서 자루를 팔았다면 그렇다면 고물상 주인이 혹시 류은곡 은가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사람이 아닐까요? 하지만 그는 절대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류은곡 은가가 자루를 팔러 갔을 때 말이죠. 그녀 곁에는 동행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쭈똥똥과 꽤 친분이 있던 부엉끄엉이었습니다. 하오빈과 팀원들은 부엉끄엉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10월 6일 저녁 6시쯤 류은곡은가가 그의 집에서 일을 마친 후 부엉끄엉이 곧바로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고 합니다. 가는 길에 두 사람은 구멍가게에 들렀는데 류은곡은가는 큰돈으로 바꾸고 싶다며 가게로 들어갔고 그에게는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했답니다. 그날 가게 주인은 밖에서 투이하오를 보고 투이하오가 류은곡은가를 기다리고 있는 걸로 오해했던 겁니다. 사실 그녀를 기다린 사람은 부엉끄엉이었죠. 류은곡은가가 돈을 다 바꾸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엉끄엉은 다시 그녀와 함께 고물상으로 갔습니다.
류응고금가가 자루들을 답할 때까지 기다려준 후 부엉끄엉은 비로소 그녀를 집으로 바래다 주었습니다.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류응고금가를 데려다준 사람을 계속 찾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부엉끄엉이었던 겁니다. 부엉끄엉이야말로 류응고금가를 마지막으로 집에 데려다준 사람이었던 거죠. 혹시 그가 금품을 노리고 살인을 저지른 진범일까요? 하지만 부엉끄엉의 진술은 달랐습니다. 그날 그는 류응고금가를 집 안까지 데려다 주지 않았고 피해자의 집 문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고 합니다. 배우엉끄엉은 차를 타기 위해 서둘러 먼저 자리를 떴다는 겁니다. 이에 쭈엉 하오빙의 수사팀은 사건 발생 시간대를 좁히고 끄엉과 류응고금가를 목격한 마을 주민들을 찾아 탐문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한 주민이 이렇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배우엉끄엉에게는 범행을 저지를 만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요. 전 그자가 소고기 상자를 들고 집으로 가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불과 6, 7분쯤 지났을 때 그자가 혼자서 터덜터덜 택시를 잡아타고 다시 돌아오더군요. 장하오핑 팀의 분석에 따르면 한 사람이 6에서 7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살인을 저지르고 금품을 빼앗은 뒤 시신까지 유기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왕창의 아내가 얼마 전 신장병에 걸려 지금도 현립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왕창은 매일같이 어마어마한 병원비를 감당해야만 했죠. 과연 왕창이 아내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토록 잔인하게 강도살인을 저질렀을까요? 하지만 그 고작 6, 7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자가 대체 어떤 수법으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걸까요? 명백한 증거를 찾아내야만 왕창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장하오핑 팀은 사건이 발생한 그날 밤에 초점을 맞추고 왕창의 행적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바로 그날 밤 왕창은 외유 마을로 돌아갔더군요. 게다가 경찰의 조사 결과 그 누구도 증명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간 왕창이 도대체 뭘 했는지를요. 그의 아내는 현립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집에는 왕창 혼자뿐이었으니까요. 그자에겐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사람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왕창에게 범행 동기가 충분히 있다고는 하지만 장하오핑 팀은 여전히 느꼈습니다. 이 사건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문점이 너무 많다고 말이죠.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10월 6일. 그렇다면 추야오와 저우창정 역시 모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6시쯤 류위어가 잡화점에서 돈을 바꾸고 있을 때 왕창과 추야오 둘 다 그 가게 문 밖에 서 있었거든요. 왕창은 류위어를 기다리기 위해 서 있었습니다. 그럼 추야오는 대체 거기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추야오는 같은 마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타지로 돈을 벌러 가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조사를 진행해 본 결과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날 밤 추야오는 실제로 그 고향 사람과 함께 차를 타고 다른 성으로 떠났습니다. 게다가 그 이후로 한 번도 마을에 돌아오지 않았죠. 이로써 추야오에 대한 용의점은 사실상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유력한 용의자는 저우창정 단 한 명뿐입니다. 그럼 그날 그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저희는 그놈과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부모조차 자기 아들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장하오핑의 수사팀은 저우창정의 행방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그놈이 얼마 전에 휴대폰을 구매했던 매장이었죠. 이건 저우창정이 휴대폰을 사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듯이 저우창정이 이 휴대폰을 구매한 시점은 2013년 10월 7일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리우위어가 살해당한 지 딱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매장 직원의 말에 따르면 저우창정이 기기값으로 낸 돈에서 아주 지독한 닭똥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장하오핑의 수사팀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장 시급한 일은 무조건 저우창정을 찾아내는 것이라고요. 모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말이죠. 은밀한 수사 과정을 거쳐 장하오핑 팀은 저우창정의 은신처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놈은 저희를 보자마자 거세게 반항하며 방 안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제가 재빨리 반응해서 순식간에 달려들어 그놈을 덮쳐 제압했죠.
저우창정은 이렇게 자백했습니다. 사건 당일이기도 했던 2013년 10월 6일 점심쯤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었죠. 나이가 벌써 30이 넘었는데 주머니엔 항상 돈 한 푼 없다는 생각에 한탕 크게 해볼까 하는 나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곧바로 리우이어 아주머니가 떠올랐던 겁니다. 리우이어를 처음 본 건 제 이웃집에서였어요. 아주머니가 거기서 제 땔감 줍는 걸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아주머니 바지춤이 불룩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마침 그날 비가 쏟아졌어요. 아주머니가 온몸이 흠뻑 젖어버렸죠. 그 후에요. 아주머니가 그 불룩했던 걸 꺼냈는데 눈이 돌아갈 뻔했습니다. 그게 전부 돈이었거든요. 사건 당일 오후 5시쯤 저우창정은 리우이어의 집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서 채소밭 담장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왕치앙이 리우이어를 데리고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아주머니를 집 안까지 데려다 주지 않고 리우이어의 집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내려준 뒤 그대로 오토바이를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리우이어가 마당 대문을 막 넘어섰을 때 저우창정이 순식간에 튀어나와 아주머니를 뒤에서 덮쳤습니다. 부동산 목록을 다시 한번 정리해줘. 내가 지금 바로 그쪽으로 보내줄 테니까. 그 후 저우창정은 피해자의 몸을 뒤져 현금이든 천가방을 빼앗고 잔인하게도 리우이어의 시신을 정화조에 유기했습니다. 우리 집 오면 맛있는 거 많아. 누구야? 여기야 여기. 와서 맛있는 거 먹어. 어제 거기 있던 핸드폰은 어디 갔어? bun국 쪽은 장강. 여기에 흩어진 자국이 있네. 아마 한 조각 남았을 거야. 진흙 좀 파봐. 이 진흙더미 좀 보라고. 그때 떨어졌으면 온통 진흙투성이였겠지. 그놈은 빼앗은 돈으로 새 핸드폰을 사고 도박판에 죄다 쏟아부었습니다. 10월 25일 경찰에 덜미를 잡힐 때까지 그놈은 그 돈을 전부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15,000위안이 넘는 피해자 류이어의 피 같은 돈을 물쓰듯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장하오핑 형사와 동료들의 수사 과정을 통해 수사기관은 왕창과 저우창정이 서로 공모했다는 증거를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의 잔혹한 범인은 오직 저우창정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